법은 누가 만들었는가? 제도의 시작, 인간의 이야기, 법대로 했습니다. 정말 괜찮은가요? 죄와 벌, 그 유래를 묻다. 안녕하세요. 삶의 흔적 속에 남겨진 유래와 역사를 함께 따라가는 시간, 마음속의 향기, 심양입니다. 이번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이건 하면 안 된다고 말하게 되었을까? 누구의 것도 아닌 땅에서 음식을 나눠 먹던 시절, 누군가 내 몫까지 가져가면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딱히 방법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겠죠.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아마도 법이란 건 그렇게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규칙을 적어낸 것도 아니고 벌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아간 선 넘음의 기준, 그게 바로 가장 오래된 법의 유래 아닐까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법이라는 제도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유래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복수에서 시작된 인간의 분노, 보복을 넘어선 질서의 감각, 그리고 그것을 제도로 묶어낸 문명의 순간까지. 이야기는 갈등에서 시작해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자리 잡기까지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하시다 보면 지금 우리 삶에 너무도 당연하게 들어와 있는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이 고통과 실패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공존의 기술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유래와 역사 이야기가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유래의 향기를 심양과 함께 더 자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해볼까요? 법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기 전 인간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는가? 그 첫 장면, 복수의 역사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법이 없던 시대, 인간은 복수로 정의를 말했다. 근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릴 때 친구한테 맞았는데 선생님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주먹부터 나간 적, 혹은 제가 나한테 먼저 그랬잖아요 하고 따졌던 기억. 지금 보면 미숙한 반응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사실 인간의 가장 오래된 법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면 나도 똑같이 해주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 다들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사실 이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복수를 공식화한 최초의 규칙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법이 없던 시대에는 복수만이 정의의 방식이었거든요. 가령 내 가족을 누가 해쳤다. 그럼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 그게 공정이고 질서라고 믿었던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걸 안 갚으면 내 자식이 당할 거다. 지금은 무서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때는 명예와 생존이 걸린 싸움이었어요. 심지어 복수를 안 하면 오히려 수치였던 사회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눈에는 눈을 넘어 머리까지 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뺨 한 대였는데 다음엔 돌멩이, 그 다음엔 칼, 결국엔 피바람. 복수는 끝이 없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판결자가 되어버린 세상. 그렇게 인간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걸 우리끼리 계속하다간 진짜 멸망하겠는데. 그리고 이때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제3자의 판결, 즉 공동체가 정한 규칙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법이라는 이름 없는 법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죠. 이야기가 조금 흥미로워지지 않으세요? 사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통제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도가 바로 복수를 멈추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멈춤을 어떻게 제도화했을까? 누가 무엇으로,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법으로 바꿨을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그 최초의 시도, 즉 법전의 탄생과 집행의 유래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판결이라는 일이 처음 생겨났을 때 복수는 반복되고 분노는 대물림됐죠.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가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 좀 하지. 너도 형 죽었잖아. 쟤도 형 잃었고. 이러다 서로가 서로를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겠죠. 그럼 누가 이 싸움을 대신 판단해 줄까? 그 순간 아주 조심스럽게 제3자의 판단자가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신뢰를 받는 존재였겠죠. 나이가 많다든가 지혜롭다든가 아니면 그냥 가장 강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사람들은 억울할 때 그 사람에게 갑니다. 얘가 내 소를 훔쳐갔어요. 제가 먼저 나한테 주먹을 날렸어요. 판단을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판결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제3자의 판단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럼 이럴 땐 이렇게 하자.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자. 점점 규칙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이 하나, 둘. 나중엔 누군가 그것을 글자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법전이죠. 그리고 인류 최초로 남겨진 대표적인 기록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기원전 18세기경 지금의 이라크 바빌론 지역. 한 왕이 법을 돌기둥에 새겨 모든 백성이 볼 수 있게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이 거기에 등장하죠. 그걸 보면 마치 아주 단순한 복수의 법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로선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왕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판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최초의 문서였거든요. 이제부터는 제멋대로 복수하지 마라. 법에 따라 벌을 받고 그걸로 끝이다. 이건 단순한 규칙을 넘어서 권력과 질서의 균형을 설계한 첫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법은 단지 개인 간의 다툼 해결이 아니라 국가와 지배의 도구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 그건 돌기둥 위에 새겨진 약속 하나에서 시작됐던 거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 법, 진짜 모두에게 공정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법이 누구에게는 칼이 되고 누구에게는 방패가 되기 시작한 순간 그 유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같았을까? 법이 생겼다고 해서 세상이 곧 평등해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법은 처음부터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함무라비 법전만 봐도 그래요. 같은 절도인데도 그게 노예가 저지른 거라면 손을 자르고 귀족이 저지른 거면 그냥 보상금으로 끝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인 사람이 귀족이고 피해자가 노예였다면 벌은 훨씬 가벼웠죠. 반대였다면 노예는 죽임을 당하거나 몇 배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법은 정말 정의로운 걸까? 법이라는 건 사실 처음부터 완벽한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권력 구조를 더 튼튼히 해주는 도구였죠. 그 사회의 신분제도, 성별의 위계, 노예와 자유인의 구분, 이런 게 법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틀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금형으로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감옥에 있어야 하고 법은 같은데 결과는 다르다는 이야기 우리도 종종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법은 정말 모두에게 공정해야만 법일까? 아니면 현실에 맞게 다르게 적용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걸까? 이 질문은 아직도 답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법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평등은 늘 도전받아온 가치였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궁금증은 이것이겠죠. 법을 만든 건 누구였고 그걸 집행한 건 또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들이 왜 어떻게 그 역할을 맡게 됐는지, 심판자의 유래, 권력을 가진 자의 판단이 어떻게 법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가? 재판의 시작. 누군가의 잘못을 두고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생겨났을 때부터 인간 사회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당한 사람이 갚는 것이 정의였죠. 근데 이제는 판단을 맡긴다는 새로운 방식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요, 생각해보면 참 묘하죠.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 그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가능한 걸까요? 초기에는 아마 가장 나이 많은 사람, 가장 많이 싸워본 사람, 가장 큰 것을 지닌 사람에게 그 판단이 맡겨졌겠죠. 그 사람 말이면 다들 수긍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지혜보다는 권위였고 때로는 힘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판단에도 기준이 있어야겠구나. 그 사람 기분 따라 바뀌면 안 되잖아. 그때부터 등장하는 게 바로 재판이라는 형식의 유래입니다. 재판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절차에 따라 공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죠. 고대 그리스에선 시민들이 직접 모여 배심처럼 판단을 내리기도 했고요. 로마에선 법률가들이 의견을 모아 해석을 통해 판결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형조에서 사건을 다뤘고 왕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재판에 공통점이 있어요. 심판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가 정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말, 어쩌면 지금도 가장 어려운 일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법을 만들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점점 따로 나뉘기 시작했다는 것. 법은 누가 만들고, 재판은 누가 하고, 형벌은 누가 내리고, 집행은 또 누가 하는가? 이제부터 법은 더 이상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눠서 책임지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시작도 다 여기서 비롯된 유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형벌은 왜 필요했을까? 잘못을 벌하는 그 행위. 그건 사람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걸까요? 형벌의 유래, 고통은 정의일까, 경고일까? 그 기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벌이냐, 복수냐, 정의냐, 형벌은 왜 생겼을까?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뭔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 책임이란 게 말이 쉽지. 사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복수인지 애매할 때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요. 물건 하나 훔쳤는데 손을 자른다? 좀 과한 것 같죠? 근데 그냥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하고 보내면 또 그 사람이 또 훔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고안합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고통. 그게 바로 형벌의 시작이었어요. 이건 아주 오래된 발상이죠. 고대 중국에선 문신을 새겨서 낙인을 찍었고, 중동에선 손목을 잘랐고, 유럽에선 공개 처형, 교수형, 단두대 무시무시한 게 많았습니다. 형벌은 가해자에게 주는 고통이자 모두에게 보여주는 경고였어요. 봐라, 이렇게 된다. 이런 짓 하면 너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형벌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하나는 응징, 하나는 억제. 근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점점 고민하게 돼요. 이렇게 때리고 자르고 죽여서 뭐가 달라지지? 진짜로 이게 정의일까? 그리고 그 질문 끝에 새로운 생각이 생깁니다. 사람을 벌주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건 어때? 그래서 등장한 게 징역형, 교육형, 치료형이죠. 벌을 통해 응징하던 시대에서 벌을 통해 갱생을 바라는 시대가 된 겁니다. 물론 지금도 세상엔 그런 의견이 공존합니다. 나쁜 짓 했으면 그만큼 당해야지라는 쪽과 잘못했어도 다시 살아갈 기회를 줘야지라는 쪽. 법은
그 두 입장 사이에서 늘 고민합니다. 칼을 뽑아야 할까, 손을 내밀어야 할까? 그리고 그 판단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봐야 할 건 이겁니다. 어떤 사회는 왜 사형을 없애고 어떤 사회는 여전히 사형을 유지하는가? 그건 단지 제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그 관점의 유래이기도 하니까요. 사람을 죽이는 법, 사형은 왜 생겼을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이번엔 정당화돼요. 왜냐고요? 그 사람도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이게 바로 사형제도입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말을 사람을 죽임으로써 지키겠다는 구조예요. 거꾸로 들리지만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이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도둑질? 손 자르면 된다. 강간? 죽인다. 반역? 물론 죽여야지. 심지어 신에게 불경을 저질렀다? 죽음은 너무 당연한 벌이었습니다. 사형은 말 그대로 최후의 형벌, 더 이상 이 사람은 사회 안에 둘 수 없다는 선언이었죠. 그런데 이게 한편으론 가장 손쉬운 처벌이기도 했어요. 감옥도 필요 없고 밥 줄 필요도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없애버리면 끝이니까요. 심지어는 보여주기 위한 죽음도 많았죠. 시장에서, 광장에서, 성문 앞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보았느냐, 이게 법이다. 그러니까 사형은 단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연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정의였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는다고 내가 안 아픈가? 저 사람이 죽어서 세상이 더 나아지는가?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죠. 혹시 우리가 틀릴 수도 있잖아. 그 한마디에서 사형제에 대한 회의가 시작됩니다. 죄는 지었지만 그 사람이 진짜 그랬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가난해서 변호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운 나쁘게 엮인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캐나다. 한국은요?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선고는 해도 집행은 하지 않고 있어요. 사형제 존치국이지만 사실상 존재만 하는 제도가 된 거죠. 그럼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정말 사형이 정의라면 왜 어떤 나라는 그걸 버렸을까요? 그 나라마다 선택은 달랐고 그 선택의 유래에는 두려움, 용서, 신념, 정치 여러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감정들 중 하나, 두려움이 만들어낸 법,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였을까요? 사람이 무서워 만든 장치였을까요? 두려워서 만든 법, 겁나서 만든 질서. 사실은요, 법이 생긴 이유가 꼭 정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좀 무서워서 만든 것도 많아요.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당할까봐.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은 누굴 지키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누굴 막기 위한 것도 있었던 거예요. 가령 밤에 누가 내 집에 들어올까봐, 내 재산 누가 가져갈까봐, 우리 마을 누가 해칠까봐. 그래서 규칙을 만들고 벽을 세우고 그 벽에 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법은 말하자면 겁쟁이의 도구이기도 했어요. 강한 사람도 법을 만들었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건 강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힘이 있으면요, 빼앗기기도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법은 힘을 가진 자가 나 건들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 만든 방패였고, 힘없는 자에겐 나도 보호받고 싶어라는 소망이었고, 어떻게 보면 법은 우리 모두의 불안이 만든 합의였던 겁니다. 공포는 인간에게 무기를 만들게도 하지만 규칙을 만들게도 하거든요. 두려운 건 사람이고 무서운 것도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끼리 이 선 넘지 말자고 약속한 거죠. 근데 약속이란 게 참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생기면 꼭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만약 어길 경우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등장한 게 바로 강제력이라는 개념, 즉 국가라는 뒷배였죠. 법을 만든 건 사람인데 그 법을 움직이는 건 결국 힘이었다. 그 힘, 즉 국가 권력과 법의 관계, 그 유래를 다음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법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국가의 등장. 처음엔 그냥 사람끼리 약속이었죠. 이건 하지 말자. 그건 너무하잖아. 말 한마디면 지켜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땐 약속이 곧 법이었고 사람이 곧 판결자였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다룰 거냐였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 말만 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무기를 들었고 누군가는 그 무기를 명분 삼아 말했겠죠. 이제부터 내가 법을 집행하겠다. 그게 바로 국가라는 이름의 시작이었습니다. 국가는 법을 만든 게 아니라 법을 지키게 만든 힘이었어요. 법이 말하길 이건 하면 안 된다. 국가는 말하죠. 안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법과 국가는 처음부터 손을 잡은 사이였습니다. 하나는 명분, 하나는 수단. 이때부터 세상은 좀 달라졌어요. 누군가가 규칙을 정하고 누군가가 그걸 심판하고 누군가가 그걸 강제로 집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항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왕, 영주, 귀족, 관료. 그들은 말했습니다. 법 앞에 모두는 평등하다. 근데 문제는 그 법을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판결하고 자기들이 집행했다는 거죠. 그럼 평등이라는 말, 그게 누구를 위한 말이었을까요? 이쯤 되면 법은 정의의 이름을 쓴 권력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에선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고 어떤 사회에선 지배계층의 이익이 곧 규칙이었고 어떤 시대엔 말 한마디 잘못한 죄로 나라를 뒤집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늘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법대로 했을 뿐이다. 자, 그럼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법대로라는 말, 그 질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법대로 했습니다 라는 말이 언제부터 어떻게 면죄부가 되었는지,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복종의 역사, 책임 회피의 역사, 그리고 정의라는 이름을 걸고 벌어졌던 일들, 이제 그 유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법대로 했습니다 라는 말의 무서움, 어디선가 들려옵니다. 우린 법대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되게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아, 정해진 절차대로 했구나. 공정하게 처리했겠구나. 근데 말이죠.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법대로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내 책임 아님이라는 뜻처럼 들려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부당한 일이 있었는데도 법대로 했습니다는 한 줄이면 모두가 등을 돌립니다. 눈을 피합니다.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었어요. 그 죄인은 법에 따라 처형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간통죄에 따라 돌로 맞아야 했습니다. 이 노예는 도망쳤으니 손을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법대로 했으니까. 그게 무섭죠. 사람이 아닌 법이 판단하고 법을 내세운 사람이 책임을 피하게 되는 구조. 이건 단순히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놓치는 방식입니다. 정말 정의란 게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 법이 잘못됐으면요? 그 법이 한쪽만을 위한 거였으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점점 법적 정당성만이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을 함께 묻기 시작합니다. 맞긴 한데 그게 정말 옳은 걸까? 절차는 지켰는데 사람은 울고 있네? 그래서 법에는 늘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는 법을 벗어나서 생긴 게 아니라 법 안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궁금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그 법은 누가 만든 거야? 그 법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고,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었는지, 법을 만든 자들, 즉 입법의 유래, 그리고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규칙을 만들었고, 우리는 왜 그 규칙을 따라야만 했는지, 이제 그 출발점으로 가봅니다. 누가 법을 만들었을까?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은 다들 잠깐 멈춥니다. 왜냐면 평소엔 그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법은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태어났더니 이미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진짜로 그 문장을 쓰고 그 조항을 새기고 그걸 돌에 박고 책에 올리고 방송에 띄운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고대엔 왕이 만들었죠. 내 말이 곧 법이다. 신의 대리자니 뭐니 하는 명분도 있었고요. 조선에서도 임금이 법령을 내렸고 거기다 유학자들이 해석하고 논의해서 만들어진 게 법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평민은 없었어요. 농부도 여자도 종도 없었죠. 늘 그들끼리 만들었어요. 그를 아는 자, 권력을 가진 자,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은요? 국회의원이 만듭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든다고 하죠. 근데 솔직히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로 우리 삶을 아나요? 사람들이 버스 놓치고 사장한테 꾸중 듣고 전세금 떼이고 병원비 때문에 숨죽이고 있을 때 그 법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감정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법이란 건 결국 경험 없는 사람이 쓰는 규칙일 때 가장 멀어지고 가장 차가워집니다. 그러니 생각하게 됩니다. 법은 왜 그렇게 어렵게 쓰였을까? 왜 그렇게 복잡하고 읽다 보면 이건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헷갈리게 써놓았을까?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요? 모두가 쉽게 알아보면 모두가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법은 더 이상 권위가 아니라 도구가 될 테니까. 그래서 법을 만든 사람들에겐 늘 책임이 따릅니다. 자신의 언어가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책임. 모든 조항엔 눈물이 묻을 수 있고 모든 문장엔 피가 섞일 수 있다는 걸요.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해지죠. 만약 법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처음엔 그냥 실수였어요. 돌을 하나 잘못 던졌고 말을 좀 험하게 했고 화가 나서 손이 나갔을 수도 있죠. 그냥 그렇게 싸우고 사과하거나 멀어지거나 잊혀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말 묘하죠. 죄. 이건 도덕이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벌을 받아야 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건 이제부터 누군가가 넌 틀렸고 그 틀림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선언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어떤 곳에선 죄였던 게 어떤 곳에선 용기였기도 하거든요. 중세 유럽에선 마녀로 몰려 불에 탄 여인이 죄인이었지만 지금 보면 그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고대 로마에선 노예가 도망치는 건 죄였지만 지금 우리 눈엔 그건 자유를 향한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니까 결국 죄라는 건 그 사회가 지키고 싶은 질서에 따라 정해진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은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회가 잘못했다고 정한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어요. 죄가 정해졌다는 건 그걸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록된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죄인으로 남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름 앞에 붙어요. 전과자, 범죄자, 흉악범. 언제 어디서든 따라붙는 낙인. 심지어 다 벌을 다 받았는데도 그 이름은 안 지워져요.
그게 죄라는 단어의 무게죠. 이쯤 되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란 건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낙인이 아닐까? 누구는 단 한 번의 잘못으로 평생을 갚고 누구는 수십 번을 잘못해도 아무 낙인 없이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일, 그건 생각보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 한마디로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 말 한 줄로 살아있는 사람을 사회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전부터 그 말은 늘 누군가에게 허락된 말이었어요. 누구나 할 수는 없었죠. 너 유죄야. 이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엔 신관이 했습니다. 제사장이 판단했죠. 신의 뜻을 대신 읽는다는 사람들이 신탁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 자는 신의 뜻을 거슬렀다. 그게 죄였어요. 그 다음엔 왕이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자는 반역자다. 왕의 말 한마디에 목이 날아갔습니다. 법조문보다 빠르고 증거보다 강력한 게 왕의 직감이었어요. 물론 그 직감이 정치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중세엔 성직자가 했고 근세엔 귀족이 했고 근대에 와서야 그 자리에 판사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그런데 판사라고 해서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그 사람도 인간이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어떤 날은 피곤하고 어떤 날은 짜증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 판단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게 정말 정의일까? 심판자는 늘 위에 있었습니다. 높은 단상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며 말했죠. 유죄, 무죄.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쉬고 누군가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자도 결국 어떤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톱니였고 그 제도를 만들었던 건 또 다른 권력이었고 그 권력은 늘 정의롭지만은 않았죠.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람은 틀릴 수 있고 판결도 오류일 수 있다면 우린 그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질문에서 태어난 제도, 항소, 재심, 헌법이라는 이름의 최후의 보루들, 그 유래와 의미로 향해 가겠습니다. 사람은 틀립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정확해도 언젠가는 놓치고 왜곡하고 잘못 봐요. 근데 법은요, 그 틀림이 너무 큰 값을 가져와요. 누구 하나 잘못 판단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뒤틀려 버리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법 안에 조금의 여백을 남겨두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항소, 재심, 헌법소원이라는 이름의 제도들이었어요. 처음엔 판결이 떨어지면 그냥 끝이었죠. 왕이 그랬대. 신관이 내린 뜻이래. 말이 안 돼도 억울해도 누군가는 억울함을 꾹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말합니다. 잠깐, 이거 다시 볼 수 없을까? 이 판단, 혹시 틀린 건 아닐까? 그래서 생겨난 게 항소였고 판결에 불복해 더 높은 곳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재심은 더 나아갑니다. 이미 끝난 사건도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시 열어보자고 말하죠. 아무리 끝난 일이라 해도 진실이 다르다면 그건 다시 시작돼야 한다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헌법이에요. 모든 법 위에 있는 단 하나의 약속. 인간은 존엄하다. 누구도 억울하게 살아선 안 된다. 헌법소원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가장 마지막의 도전입니다. 내가 틀렸는지, 판사가 틀렸는지, 국가가 틀렸는지 그 모든 가능성을 인정한 끝에 사람은 드디어 틀림을 되돌릴 수 있는 법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들은요, 완벽해서 생긴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해서 생긴 거예요. 그게 참 법의 가장 겸손한 얼굴 같아요. 우린 가끔 틀려요. 그래서 다시 볼 수 있게 해뒀어요. 근데 이게 또 쉽진 않죠.
항소, 재심, 시간 걸리고 돈 들고 절차는 복잡하고 마음은 지쳐요. 그래도 이 장치들이 있다는 건 희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고칠 수는 있다는 믿음. 이 모든 흐름 위에 피어난 법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과연 법은 어디까지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가? 가장 철학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잠시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심양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법은 차갑습니다. 늘 중립이어야 하고 감정에 흔들려선 안 되며 객관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하니까요. 그게 법의 미덕이라 말하죠. 공정함은 감정을 넘어서야 한다고. 근데 가만 보면 법은 감정 때문에 생겼습니다. 억울해서, 무서워서, 불안해서, 분노해서. 모든 법의 시작엔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참 역설입니다. 감정으로 만들어졌지만 감정을 지우려는 체계. 그래서일까요? 어떤 법은 너무 늦게 바뀌고 어떤 죄는 너무 오래 낙인으로 남고 어떤 사람은 제도가 보호하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울고 가해자는 웃고 판결문엔 증거 불충분 4글자만 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법은 과연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제도를 위한 것인가? 사람은 복잡합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이고 증거보다 마음이 앞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법이 놓친 그 한 조각 감정이 모든 정의를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은 어쩌면 조금 더 인간다워야 하지 않을까요? 조문보다 표정을 읽고 선고보다 눈물을 이해하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조금 더 따뜻한 구조. 그건 감정에 휘둘린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을 아는 체계를 만든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남기고 싶습니다. 법이란 인간의 복잡함을 담아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게 우리의 유래였고 앞으로의 과제이며 법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가장 깊은 향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양의 이야기 여기까지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건 법의 유래였지만 사실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엔 죄와 벌을 나누는 감정, 그 유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마음속의 향기 심양입니다.